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동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성 노동자들의 현장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저는 연호 진경입니다. 저는 이중 삼중입니다. 저는 써니 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다 나랑입니다. 네, 오늘은 현장 이야기를 듣는 시간인데요. 초대 손님 나와 계세요. 언제나처럼. 사실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진 않은 분야예요. 고학력 시대가 되면서 여성들도 정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죠. 바로 여성 연구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역사 연구자 푸딩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제는 한 청취자의 요청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현대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쓰시는 한 청취자께서 저희 사연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여성 연구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나와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남자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께서 적합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푸딩님이 나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연구자이신 써니 선영님도 하실 말씀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당근이죠. 네, 그럼 푸딩님은 지금 어디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뭐 프리랜서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부터 일단 좀 애매하다고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속은 있습니다. 소속이 있는 것이죠. 급여가 없이 모모 연구소 또 뭐 모모 연구원 이런 조직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급여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안 좋은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나마도 소속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소속 없는 경우보다 훨씬 많아서, 예를 들면 저희 학교에 있는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차 문제, 도서 대출 문제 이런 것도, 그래서 아예 소속이 없으면 도서관도 출입하기가 힘들고 대출도 안 되지만 저는 그나마 급여는 없지만 소속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주로 하는 일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요즘 이제 고학력 시대다 보니까 대학원 애들 워낙 많이 가잖아요. 꼭 연구자를 자기 전망으로 삼지 않더라도 석사학위까지는 뭐 요즘은 거의 그냥 기본 스펙이다, 이렇게 애들도 얘기를 하는데 박사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또 사실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 과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연구를 직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사실 이 박사 과정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학생, 개인, 공부하는 사람, 그리고 일하는 사람으로 안 보죠. 근데 대학원생도 노동자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들어봤는데 실제로 지금 박사 과정 밟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석사를 학위를 마치고 나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데, 이 과정이라는 게 그 기간을 어떻게 좀 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왜냐하면 과정이 처음 시작해서 졸업할 때까지를 크게 봤을 때는 과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 학위 이전까지는 과정생인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2년 수업을 듣죠.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 수료를 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수료 상태로 몇 년을 지속하느냐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전공별로도 차이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저희 역사 같은 경우에는 박사 과정에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가 보통 10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러니까 수료랑 10년이요? 네. 수료 상태로 8년, 7, 8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다 하면 수업을 듣는 과정생도 있을 수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대학원 수업은 끝났지만 수료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푸딩님은 그러면 지금 박사 과정까지 다 끝나신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 수료 상태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학위를 했습니다. 학위를 따셨고요. 네, 졸업을 했습니다. 그럼 나이대 또래 분들에 비해서 좀 빨리 따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네. 평균 정도 되는 건가요? 일단 뭐 군대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남자분들이 약간 연령이 조금 더 졸업 연령이요. 더 많은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휴학 없이 학교 진학을 계속 하면서 좀 이 학계에서는 학위를 빨리 딴 편이죠. 예, 영재라고도 불러드려도 될 만한. 네. 우리 역사 분야의 박사님이신 푸딩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아, 근데 그러면 2년 동안 이제 박사 수료를 하고 그럼 한 7, 8년 동안 논문을 쓰기 위해서 계속 만약에 연구 작업을 한다고 치면 어떻게 그게 그 연구가 일이 되는 건가요? 직업이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오늘 좀 말씀 많이 드리게 될 어떤 시기이기도 하고 주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 기간 동안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해야 되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5년 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정해진 어떤 일이 없거든요. 물론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뭐 옛날식으로 하면 주경야독이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본업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해서 9 to 6 근무를 하고서 밤에 또 공부를 한다 그런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어서 보통은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도 그랬지만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고 주로 하는 일은 논문 작업들, 자료를 모으거나 조사를 하거나 뭐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사실 그래서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과정에 있을 때는 어쨌든 등록을 하고 딱 수업을 들어야 되는 정규 그 트랙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이가 나이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기생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알바도 하면서 용돈도 벌면서 연구자로서 무슨 작업들을 계속 해내야 되니까 이 시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들을 보면 빨리 한국에 졸업을 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압축되더라고요. 반 정도로. 근데 한국에 있다 보면 이것저것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의 일로부터 치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하면은 보통 2배, 그러니까 5년 안에 끝낼 수 있는 게 막 10년으로 늘어나고 8년이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계신 분이 미국에서 지금 박사과정 밟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를 받고 연구비도 지원을 따로 받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없죠. 일단 네 그런 경우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 이제 정부 그 사업 국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학원생한테 가장 적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BK 브레인 코리아 사업 BK 사업 그런 것들이 이제 선정된 사업단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생들한테 적어도 학비 는 되는 것 같고요. 논문을 쓴다고 하면 뭐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식의 지원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생활비까지는 되지 않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 브레인 코리아 21을 한 그 과라고 하더라도 전 학생한테 그게 골고루 가지는 않고 그 사업단에 참여하는 학생한테만 이제 용돈 혹은 그 용돈들이 모아진 것을 등록금으로 이제 내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생활비는 전혀 안 돼서 따로 엑스트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매하군요. 네. 근데 주로 아르바이트를 뭐를 하세요? 아르바이트 되게 다양한데요. 제가 그 했던 것들은 저는 그나마 또 다행인 것은 그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각종 강사 많이 하고요. 학원 강사도 했었고 뭐 중고등학교 잠깐씩 하는 시간 강사 했었고 그래서 석사 과정 때부터 생각해 보면 초등학생 사교육도 했었고 또 역사는 참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수요가 사회적으로는 관심과 수요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초등학생까지도
이제 막 사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도 했었고 또 하는 일 중에는 많은 일 중에서 그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런 이제 것들. 그 기존에 자리 잡고 계신 교수님이나 뭐 연구자들 수발하는 그런 작업들인가요? 교내에서 하기도 하는데 외부에서 하는 것들도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서 연호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기관이 자신들의 그 자료들을 과거부터 생산해낸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뭐 DB화하겠다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할 때 그런 걸 이제 외부 업체들을 통해서 발주를 하고 거기서 업체들이 이제 저희 같은 연구자들을 모아서 자료들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역사 관련해서 이제 그런 일들 또 하고요. 또 뭐 정부 연구 그 기관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곳에서 하는 뭐 구술 자료 수집하는 사업 이런 것들도 좀 합니다. 근데 역사학과가 아닐 경우에는 학내에 있는 교직원을 도와주는 조교 있잖아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매달 뭐 40만 원, 50만 원 맞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그 40만 원, 50만 원의 기준은 뭔가요? 그게 곱하기 6 하면은 5, 6에 30, 300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학비 정도의 그 학비보다 좀 안 되는 금액 정도를 6개월로 n분의 1에서 주는 것 같아요. 등록금을 등록금 기준으로. 그런데 이제 등록금이 요즘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네. 전액을 커버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음. 그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도 아까 말씀하신 조교, 음. 교수님 베이스로 한 명씩 조교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뭐 조교라든지 교직원을 도와주는 업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죠. 근데 그것도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뭐 임금을 정함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 같은 데서는 특히 도서관이나 그 말씀해주신 뭐 행정보조 이런 거를 할 때도 기준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어떤 경우는 특히 뭐 학부생이나 석사과정생까지도 최저임금에서 조금 상향하는 수준 이 정도로 맞춰서 하죠. 그러면 이제 거의 노동자도 아니요. 학생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제 제대로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연구자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한 7, 8년을 살아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결론인 거군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진 않나요? 정말 그렇죠. 특히 여성 연구자들은 끝까지 졸업을 하는 경우보다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게 역사 쪽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또 연령대로 보면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그 이제 30대로 넘어가게 되는 때에 아주 많이 늦춰져서 거의 50대에 다시 돌아오신 선배들이 계시기도 하고 근데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그냥 쭉 마이웨이로 가는데 여성분들이 특히 많이 그만두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 그 비율로 본다고 하면 훨씬 그만두는 비율은 여성 연구자가 훨씬 많죠. 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사회의 깊은 슬픈 한숨. 현실을 보며 한숨을 짓게 됩니다. 네. 네, 근데 이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을 배부른 것들로 보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조망하고 해서 어떤 전망을 내놓는 되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작업인데 뭔가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이런 생산적인 일로 본다기보다 뭐 유한계급의 유희, 지 좋아서 하는 것 이런 편견이 강하다 보니까 교수 되기 전까지는 적정한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푸딩님은 뭐 이제 뭐 박사과정 이제 밟으시면서 뭐 어떤 뭐 시선을 받았다거나 그런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지지를 받고 공부를 했던 게 아니어서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 부모님부터 석사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고 이제 취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거 해서 뭐 하려고 하냐. 제가 최근에도 저희 그 아버지하고 큰 다툼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만큼 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투입 대비 산출이 별로 좋지를 못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좋아서 하는 건 알겠는데 공부를 시작할 때도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나는 반대다. 내가 투자해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떤 투자를 받지는 못하고 이제 혼자 공부를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네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다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나는 하라고 한 적이 없다. 이제 가족들은 그런 입장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저희를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하고 싶었던 일을 꿈을 그 노동으로 실현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고 뭔가 불안정한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 그게 한편으로는 저희한테는 좀 어떤 이걸 붙잡고 있는 힘이 지금까지도 그런데요. 붙잡고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것 때문에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선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립감을 느끼거나 그러기도 하죠. 사실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열정 같은 소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정 없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 과정을 졸업을 하고 학위를 따고 그러면 좀 나아지나요? 제가 이제 졸업한 지가 채 한 학기가 됐는데요.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그 졸업했다는 것 자체로도 과제가 있었던 것이 큰 과제가 하나 해결된 건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졸업한 다른 선배들과도 얘기하는데 달라진 게 거의 없죠. 생활에서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고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매 학기에 이 수입을 계속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학기 시작되면 이번 학기엔 강의가 있을까 없을까 또 다음 학기가 되면 이 강의가 또 계속될까 아닐까 달라지는 게 없는 게 맞는 거죠? 네, 전 네, 지금 그런 지 한 4학기 됐는데요. 졸업한 지 네. 저만 그런가 이게. 그래서 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달라지는 거는 그나마 기회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하는 거. 학위가 이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의 폭이 달라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종류가 더 많아지긴 하지만 어차피 종류가 많아져도 기회가 정해져 있고 그 기회가 적다고 하는 것은 뭐 달라지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에서 보더라도 아주 크게 다르다, 뭐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기회가 온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경쟁을 통해서 내가 획득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내가 조금 나은 고지를 점할 수는 있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어딘가에 정규직으로 고용돼가지고 강의를 한다거나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건 극소수에 불과하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저자가 연구를 그만둔 요인 중 하나로 꼽는 게 건강보험 지역가입 부담이 크다는 거였더라고요. 지역가입자가 총액이 더 크잖아요. 출산을 해도 일반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급 출산휴가, 육아휴직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게 되고 연구로 돈은 별로 못 버는데 노동자로서의 각종 혜택은 받을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저 역시도 이 건강보험료 때문에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가입에서 소득 산출을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 일시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급여를 얼마 받았던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회계 연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그걸 이제 퇴직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수입을 잡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좀 알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끝났는데 거기에 퇴직 증명을 해달라고 하고 그런 거를 요구할
생각이 쉽지 않고 그 사실도 몰랐었어요.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올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알고 보니 한 작년 뭐 더 멀리 잡아서는 한 재작년에 했던 아르바이트의 수입이 내 수입으로 계속 잡히고 있어서 보험료가 산출됐던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도 건강보험 문제 되게 심각해서 그 지방시 이제 줄여서 지방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 쓰신 분이 이분은 같은 또 인문학 전공, 문학 전공자신데 인문학 전공자시기도 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건강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결국은 공부를 그만두시게 됐던 거죠. 많이 공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많이 택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정해져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누구의 피부양자가 그렇죠. 될 것인가. 피부양자. 예. 네.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엔 우리는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을 하게 되는. 네, 그럴 수 네.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영님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이제 또 요즘 또 어린이집 보육 자체가 그 일하는 엄마와 일하지 않는 엄마를 또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되면 또 이제 또 뭔가들을 또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증명에서도 되게 까다롭게 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군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기 저는 아기가 지금 15개월이 됐거든요. 근데 이 아기 태어나고 나서 어린이집을 등록을 했는데 어린이집 3군데를 했는데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데는 100번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2곳을 했는데 하나는 70번, 하나는 30번이에요. 다 국공립이에요? 네, 다 국공립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만약에 여기에 자리가 안 나면 이제 민간으로 그냥 보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100등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시간 강사를 저도 하고 있는데 그 시간 강사는 이제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고요. 왜냐면 파트타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 중에서 1순위로 되지 않고 2순위로 밀려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2순위에서 만약에 1순위들이 누가 뒤에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해서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1순위에 들어갈 수 있는 뭐 2자녀인데 맞벌이고 3자녀인데 맞벌이고 이런 사람들은 앞번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를 치고 저희가 애를 더 낳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완전 그 정규직 맞벌이를 하고 풀타임. 그렇게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시간 강사다 보니까 당연히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당연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강의를 한 학기라도 빼게 되면 다음 강의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9월에 임신을 해가지고요. 여름방학에 그게 잠깐만 그게 계획 임신인 건가요? 그러니까 가족 계획에 기반한? 사실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된 거예요. 네. 너무 강한 열망은 현실이 되네요. 너무나 신기하게 저랑 신랑이 그나마 나이가 찼음에도 저는 이제 고령의 출산이었는데 노산이었던 거죠. 네. 노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 번에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애를 가지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피임 날짜가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피임하지 않는 날짜가 그래서 9월에 임신을 해서 6월에 애를 낳고 3개월 동안 그 100일 휴가잖아요. 근데 그건 무급이었죠. 그냥 방학인데 저는 그거를 출산을 하면서 이제 휴식을 취했고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에 9월에 강의를 바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임신했을 때부터 만삭 때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애가 나오는 전주까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애를 낳고 방학에 들어갔고 시험 감독은 이제 저희과 후배분들이 도와주시고 채점은 어디서 했냐면 산후조리원에서 채점을 하고 나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 2학기 때 애를 낳은 그 100일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수업을 2개를 했었는데요. 젖을
애를 먹여야 되니까 수업이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저를 배려를 하신다고 하루에 그 수업을 같이 넣어주신 거예요. 왜냐면 한 번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라. 근데 저는 젖이 막 차잖아요. 그쵸, 짜내야죠. 네, 그래서 안 짜내고 집이 가까이에 있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한 타임을 뛰고 집에 와서 젖을 딱 물리고 저 밥을 막 엄청 꾸격꾸격 입에 넣고 다시 가서 수업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한 학기를 하고 나서 근데 지금 선생님 몰라 그래. 한 학기를 하고 나고 그랬었는데 제가 지금까지도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수업을 하러 가기 전에 애를 양껏 먹이고 수업을 하고 저도 잠깐 학교에서 숨을 돌리고 집에 와서 젖을 물리고 이런 생활을 지금 근 4학기 그쵸, 한 4학기 동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집 보낼 날만을 하고 이제 고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저희는 사회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여성 젠더와 출산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애를 갖기 전에는 그런 얘기를 제가 경험이 없어서 할 수 없었는데 그 젠더와 출산 뭐 임신 육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 학교에 타가소나 그 어린이집이 있으면 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사실 안 돼 있고 나의 직장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내에 타가소. 그리고 누군가의 직장이 뭐 회사거나 어느 공공이 어떤 장소라면 거기에 타가소 어린이집이 동반되어야지 이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타가소가 있으면 그렇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널뛰기를 하듯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다니지 않아도 되고 젖이 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린이집을 지금 100번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학 내에 어린이집이 있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연결된 얘기여서 그 일다에 어떤 서정원 씨라는 분이 그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부모 학생 조합을 만들어서 그 활동을 하시다가 미국 대학들 탐방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 갔을 때 거기는 대학에서 만든 부모 학생 지원센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까지 이 센터에서 고용을 하는 건 아니고 대신 부모들이 그룹을 지어서 이제 자기들이 돌보미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주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뭐 매일 하루에 5시간 이제 데이케어로 아이를 아예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이 있을 때만 맡기거나 아니면 이 센터 지하에 아예 논문 집필방이 있어서 예약을 하면 3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고 지하로 가서 논문을 쓸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꿈만 같은 얘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이런 것이 진짜 현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언제쯤 도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아이가 다 크고 나서겠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때라도 되면 다행이지 않을까요? 네. 20년 안에라도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만나뵀던 그 서정원 님이 이제 엄마 대학생인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마민순우라고 하는 조합을 만드셨는데 이제 2003년 기준으로 서울대 대학원생 1만 1,300여 명 중에 2,500여 명이 기혼 학생이었대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5명 중 1명꼴로 기혼 학생인 거고 그들 중에 또 많은 수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서울대 그 넓은 캠퍼스에 모유 수유실이 단 한 곳이어서 우와 진짜 서울대 가보셨죠? 학교 안에 버스가 돌아다니는 데인데 공간도 엄청 널찍한데. 네, 단 한 곳이라서 엄마 대학원생들이 화장실에서 막 젖을 짜서 버리고 막 유축을 하고 그리고 학교 안에 어린이집이 있긴 했지만 막 대기번호가 200번, 300번이 넘어가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이제 3살이나 되어야 보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고 그 3년 동안 뭐 애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공부를 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부부가 둘 다 이제 대학원생인 경우 누가 쉬냐? 여자가 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런 조합, 마민순우 같은 조합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대학 도서관에 아예 아이를 안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엄마인 대학원생, 아이를 아는 대학원생은 그냥 공부하는 학생으로 아예
봐주질 않고 아이를 안고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내쫓아 버리고 이제 이런 일을 겪으시다가 이제 학교 측에 요구를 해서 대학 도서관 뭐 5층은 아이를 안고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사서가 그 책을 그리로 갖다 주는 뭐 이런 제도 같은 것도 만들어내시고 하셨더라고요. 예. 참 누구든 움직여야 바뀌는 네. 것 같네요. 예.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혹시 그 영화 보셨어요? 히든 피겨스? 네, 봤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나사에서 일하는 흑인 여성들인데 굉장히 똑똑한, 그러니까 뭐 박사 학위는 다 소지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그런 여성들인데 다 거기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흑인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따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다른 곳으로 배치가 돼갖고 갔는데 거기에서부터 흑인 여자 화장실이 800m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한번 가기 위해서 정말 거의 두 정거장인데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사가 항상 물어요. 얘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 여성이 그 얘기를 하죠. 나는 화장실에 갔을 뿐이다. 이 건물 안에는 내가 갈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그 상사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백인 여성 화장실이라고 하는 판을 다 뽀개버리죠. 그 여기는 이제 흑백은 없다라고 하면서. 근데 참 수유실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좀 겹쳐 보이네요. 예. 누군가가 사용해야 되는 꼭 필요한 공간인데 그 공간이 너무나 넓은 공간 안에 단 한 개 혹은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곳에 있다는 거. 문제는 그 여학생 휴게실에 아이를 안고 가서 수유를 하려고 해도 또 그 결혼하지 않은 여학생들의 또 시선이 곱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가 참 그 공부하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다 보니까 같은 여자들도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의 공간을 한정지어버린 그런 어떤 분위기? 예, 그냥 사적 공간으로 집안으로 딱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은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들, 그런 것들이 사회에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관념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기를 좀 더 해보죠. 이제 뭐 여성 연구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따기까지, 그리고 박사 학위를 따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여성 연구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 여성 연구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뭐 예전에는 어른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여자가 많이 배워서 뭐 하냐? 공부 많이 하면 남자가 싫어한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내가 여성 연구자라서 뭔가 들어본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좀 차별적인 언사를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많이 들었고요. 가방끈이 그렇게 길면 안 좋다. 시집은 안 가려고 하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결혼하긴 더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학회 같은 데에서는 남성 연구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특히 이 역사 쪽은. 그래서 들었던 말 중에 너 예쁘다. 이런 말. 성희롱인데 그거? 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그냥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니었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아서 뭐 이런저런 자리 많이 있었는데요. 뭐 미인이시네요. 그러니까 학회에서 발표가 끝났는데 제가 무슨 발표를 했는데 그럼 발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인이 처음 뵙겠습니다. 미인이시네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너 예쁘다 그 얘기는 약간 또 이제 뒤풀이. 한 맥주 한 뭐 몇 두어 잔 들어가고 들어가서 나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 그런 분이 이제 뭐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에 특히 졸업하고 나서 더더군다나 좀
그런 생각 많이 드는데요. 그냥 좀 자꾸 위축되는 것 같아요. 자꾸 체념하게 되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너무 좁아요, 사실. 이 학계 자체가 폭이 굉장히 좁고 또 특수한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고용과 피고용 그 관계가 확실히 명확한 곳도 아니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또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보게 되는 사이라는 거죠.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걸 막 본격, 그러니까 오히려 가까운 관계나 이런 데서는 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서야 그나마 조금씩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뭐 처음 보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문제 제기를 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하는 상상을 막 여러 버전을 몇 개를 해요. 그 순간에 이걸 좀 그러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 볼까? 얼굴을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해볼까? 나중에 가서 좋은 말로 뭐 전화나 문자로 얘기를 해볼까? 아니면 뭐 학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볼까?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럼 그 버전들 중에서 결국은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지 뭐 하고 체념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최근에 저에게서 자꾸 이제 몇 차례 반복되다 보니 그런 좀 자괴감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선언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친년 취급을 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뭔가 쟤는 건드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그리고 딱히 내가 뭔가 굉장히 제니퍼 로렌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스러운 방식으로 내가 계속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더 많은 걸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대놓고 이제 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폭이 좀 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쨌든 스스로를 페미니즘에 실천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활동가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어떤 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질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네. 어떨까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또 혼자 하기는 또 버겁잖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일단 주위에 이 비슷한 또래 또는 여성 연구자들끼리 그런 거에 대한, 심지어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성비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도 한 그런 데서 많을 때는 한 뭐 9대1 아니면 10명, 10명 중에 뭐 여성 1명 뭐 이런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전략은 적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여성도 없다. 이제 그러면 현장에서 만약에 얘기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도 주위에 그럼 이제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남성 연구자들한테도 그 사람 그렇게 나한테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을까? 뭐 그런 정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조직적으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었죠.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훌륭하네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너 칭찬인데 왜 그러냐, 이제 많이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그죠? 근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제 겉으로 그나마 할 수 있게 해보려고 노력 중인 그런 상황이죠. 저희 그 청취자 게시판에 그 글을 써주신 그 현대님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말이 잘 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은 일단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되게 젊은 분이세요. 20대 거의 한 중반 정도 되셨을까? 하여튼 30은 안 되신 젊은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감각이 뭐 젠더 감수성도 확실히 다르고 네. 제가 근데 주로 접하는 분들은 또 특히나 졸업을 하고 난 뒤에는 많이 만나는 분들은 50대 이상의 남성들 50대 남성분들이 대다수고 직업으로도 뭐 교수와 뭐 각종 뭐 기관에 있는 고위직을 잡고 있는 이런 권위를 분들이. 가진 우리 사회의 네, 맞아요. 40, 50대 남성. 네, 딱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그 순간에는 별 생각이 많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강사 그 말씀도 하셨었는데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임신 기간에도 계속 하셨던 거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일단 저희의 이 통념이 강의는 거절하는 거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절하는 건 안 된다. 그런 게 되게 동의가 이제 좀 되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소리를 내가 좀 용기 있게 하면 당장에 다음 학기 내에 생기는 불안해지는 뭐 그런 상황 그런 거죠. 그렇지만 더 용기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이런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기를 좀 내보려고 좀 그런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해왔던 것도 좀 그냥 모범생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특히나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되게 순응하면서 사는 삶을 사니까 그냥 모범생으로 살고 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랬던 건데 막상 이제 제가 만나는 사회는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다 보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용기를 더 내고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선영님하고도 이제 어떻게 연대전선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학과목을 떠나가지고 어떤 연구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어떤 여성들의 모임 뭐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우리 자주 봐요. 네. 다양한 방식의 연대를 네. 좀 꿈꿔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채용은 어떤가요? 이게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아주 좀 복잡하기도 하고 비단 여성 연구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어서요.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학생 수가 줄고 있고 그럼 머지않아서 지금 초등학교가 그렇지만 뭐 중고등학교 이 여파가 대학에도 계속 미치고 있어서요. 대학 정원도 아마 줄여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테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학이 줄어든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고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채용 방식에서는 다만 이제 여성 연구자로서 문제시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명확히 있다. 거기에선 남성이 우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죠. 그렇지만 앞서 그 얘기했던 강의 같은 경우에도 강의가 보통은 공개 채용을 하는 방식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과에 있는 이제 교수들이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천을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데 추천이든 공개든 뭐 일단 남성이 유리하고요. 추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한 남성에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이런 여성은 완전히 이런 여성 뭐 결혼한 여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남성 이제 생계 부양자라고 하는 그 인식 때문에 결혼한 남성에게는 우선권을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게 강해서 제가 그걸 좀 깨기 위해서 저도 사실 제가 안 벌면 먹고 살기. 나도 나 안 벌면 나 못 먹고 사는데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왔죠. 그런데 그런 건 이제 어느 정도 설득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혼한 여성에게는 계속 남편은 뭐 하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적정 수입이 뭐 있나 없나 이런 거까지도 좀 물론 고려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으나 인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여성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결혼해서 별로 좋을 게 없는 거죠.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죠, 네. 푸딩님. 네. 언제 결혼하세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네.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시는데 축하를 해야지. 아니 뭐 일단 축하를 해야죠. 예, 인생에 정말 그런 최대의 이벤트가 없잖아요. 인생 최대의 이벤트인데 어떻게 준비 잘 되세요? 그 생각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일단 별로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것도 근데 설득이 안 돼서 결국에 하게 됐는데 물론 전환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남자친구하고도 얘기를 했었던 게 서로 각자가 그 꿈꾸거나 생각하는 그 미래가 있었던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혼자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제 혼자 살기도 했고 혼자서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즈음에 이제 다시 또 연애를 하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이 길에 같이 손잡고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어서 물론 전환이 많이 되겠죠. 제 삶에서의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래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장 결혼 자체보다도 둘이 이제 함께 가야 되니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푸딩님의 그 배우자 같은 경우는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근데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네. 과거였지만. 네. 이거 여쭤도 될까요? 네네. 네. 그래서 가명을 쓰기로.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또 그 같은 학교에서 뭐 같이 같은 공부하는 분들끼리도 연애도 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제일 좋았던 점은 만날 때 이 데이트를 할 시간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공부하는 동안에 앞서 얘기 나왔었지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알바를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그만큼 자기 시간을 쪼개야 돈을 벌고 공부를 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냐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너무너무 바쁘거든요. 그런 와중에 연애를 하려고 하니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연구실에 이제 같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절약이 된다고 할까요? 이거 효용성이 또 거기 개입이 되는군요.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외식을 하는 거는 약간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학교에 도시락 싸서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동안 뭐 과정 끝나고도 그래서 같이 도시락 먹고 이제 그런 게 그냥 연애인 거죠. 그래서 가끔 이벤트성으로 오늘은 나가서 외식하자 그러면 이제 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은 많으면서 따로 뭐 일부러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점들이 좀 좋았었던 것 같고요. 자주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런 건 좋았었는데 그 공부를 할 때도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학위 과정에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할까 하는 이야기도 좀 오갔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많은 선배들이 너는 그럼 이제 좀 밀리겠구나, 늦춰지겠구나, 공부가. 선배들이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결혼에 대해서도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 아니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제 학위 과정이라고 하는 건 각자 이렇게 밟아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왜 푸딩님이 밀려야 된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일단 아마 출산이 가장 큰 뭐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근데 조금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 그때만 해도 한 몇 년 전이었었는데 결혼하면 이제 당연히 출산을 하겠지라고 예측이 되는 거고 출산을 하게 되면 공부가 중단될 수밖에 없겠지라고 이제 그렇게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부당한 어떤 구조 속에서 또 같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더 많아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연인일 경우에 그냥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몰랐던 세계를 내 눈으로 보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이 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또 뭐 묘한 경쟁심 같은 것도 생기는데 계속 연애를 하는 것 또는 이후 뭐 결혼을 이렇게 상상해 볼 때도 내가 계속 나는 뒤처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상상되는 뭐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정해진 가정 생활을 저도 잘은 모르지만 해야 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공동의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에서도 같은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충분히 다 합의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한테서는 들었었어요.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혼을 할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는 제사가 굉장히 많다. 어쩌라고. 결혼을 하란 얘기인가 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거 있었고 또 좀 상처됐던 것 중에서는 제가 운전을 잘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남성 연구자들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이제 뭐 저의 필요이기도 하고 약간 처음에 할 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각종 이제 행사나 답사 이런 걸 할 때 제가 운전을 거의 하죠. 남자들이 운전을 많이 안 하는 경우 많고 그때 만났던 사람도 운전을 못했는데 그 부모님께서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좀 완전히 물론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 중심이겠지만 아들이 중심에 있고 나는 그걸 좀 보조하는 역할을 도구가 되는. 네, 그거를 좀 기대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었죠. 물론 그 분도 이제는 좀 달라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지금 그러면 결혼하실 분의 그 부모님, 미래의 시부모님으로부터는 뭔가 요구받는 것들이요? 요구를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푸딩님한테 기대하는 바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자녀가 없는 건 좀 곤란하겠다라는 말씀은 하셨고요. 있었으면 좋겠다. 애를 봐주고 싶다. 그런 말씀 하셨고 나머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그거는 제가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차피 그 연령대 부모님들 생각이야 뭐 다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뭐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버렸고 요즘에 그 웹툰 나오는 며느라기 네. 그것도 봤었는데 저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굳히면서 결혼을 하겠다. 이제 그거를 남자친구도 수락했고 나는 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원하시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얘기를 아마 못 하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결혼 절차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을 예단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직은 괜찮은데 저는 근데 사실은 당장에 안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합의가 가능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뭔가 내가 얘기를 하면은 들어는 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내 미래의 시부모님이 된다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꿈 같은 얘기인 건가요? 헌영님 어때요? 꿈 같은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신랑이 일을 하고 이제 제가 비정규 연구자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이 상황상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계속 젖은 제가 주고 아기 케어를 제가 이제 온종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저도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게 아주 필수적인 시간으로 자리 잡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부모님도 저한테 저한테 요구를 막 하시진 않지만 둘 중에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면 그냥 그 업이 저한테 오는 방식으로 네. 알아서 하게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는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네. 인식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 결혼한 그 동료도 김장하는데 좀 와라. 너 집에 있는 거 아니냐. 아들은 이제 회사에 있고 너는 집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같이 병원 가자. 뭐 등등의 이런 가정의 일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했었던 거는 결혼하기 전의 에피소드인데요. 이제 시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저희 결혼 전에. 그런데 저는 이제 아직 이제 상견례를 하기 전이었는데 이제 저는 예의상 갔었던 거고, 근데 거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작은 그 아주버님이 저랑 이제 저희 그 신랑 친구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해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와서 자기네들 식구들이 먹었던, 그러니까 그 시댁 식구들, 아직 시댁이 전인 먹었던 상을 치우라는 거예요. 저를 저기서 불러가지고.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그냥 알아서 치우세요 이런 말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내뱉진 않고 네? 이러면서 그냥 저는 안 갔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치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저들이 혹은 저 작은 아무 생각 없는, 되게 가부장적이고 아무 생각 없는 작은 아주버님이 나를 아무렇게나 불러내지 못할 정도의 전문직을 가진 여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자리에서 굉장히 굳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사 날이든지 뭐 가족 행사가 있을 때 나를 아무렇게나 불러낼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학회가 있고, 나는 오늘 세미나가 있고, 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있고, 나는 오늘 수업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의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이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위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우리 이따가 나오겠지만 알리바이가 없지 않는 이상 내가 이 그런 구조에서 강하게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없을 위치가 됐을 수도 있겠다는 것 때문에 되게 아찔했어요. 그냥 나는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그냥 안 가긴 했지만 그 구조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며느리가 되는 순간 이건 또 다른 상황이겠다. 그게 작은 아버님이었으니 망정이지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나 시어머니가 될 분이 아가 좀 와봐라라고 했는데 뭐야 별꼴이야 나를 왜 불러 이러면서 멍뚱이 쳐다보면서 저 안 가요 이러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자리에 없거나 아니면 없을 수 있는 무엇인가의 알리바이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전문직 여성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는데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들어요. 물론 이제 굉장히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여성이 항상 너무 낮은 지위에 있었고 권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핸디캡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가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쉬워질 수는 있겠죠. 조금 근데 그 쉬워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조의 변화나 예. 그 자체의 변화를 만들어내진 못할 네. 거고요. 나 하나는 그냥 편하게 빠질 갈 수 수는 있지만. 있겠지만 이게 전체의 어떤 사회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선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굉장히 강력한 알리바이를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분 연구자께서 꼭 우리 사회에서 가장 권위를 갖는 연구자가 되시길 바래요. 그거는 중요하고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어떤 연대의 장에서 같이 만나 뵀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예. 아들을 가진 부모하고 딸을 가진 부모가 결혼을 앞두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장모님 집에 갔을 때는 손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손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요구하면 나쁜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 결혼을 앞두고도 우리 아들을 내조해줄 수 있는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되게 아이러니한 게, 딸을 가진 부모는 죄인. 아니, 그러니까 사위가 내 딸을 내조해주는 사위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중잣대가 항상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도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여기 계속 있으면 왠지 히스테리컬하고 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그래서 성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남편의 수입은 어떻게 되고 뭐 이걸 계속 연구할 수 있겠니, 애는 어떻게 낳겠니 하는 이 이중 삼중의 잣대를 계속 여성들에게 들이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이제 물론 여성이 권위를 가지는 건 매우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런 권위를 가진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이혼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뭐 교수님들 중에서, 여성 교수님들 중에서 대체로 이제 많은 분들은 비혼이다더라, 뭐 요런 거는 또 어때요? 저희가 교수님들이 보면 여기 이제 보면 그 역사학과는 교수님들이 대부분 남자분들이시죠. 그 전공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한국사는 거의 대부분 다 남성이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참 의문인데요. 그 또 서양사나 아니면 뭐 동양사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성분이 좀 계시는데, 유독 한국사가 더 그 학문 자체가 이게 약간 그 가부장성을 좀 토대로 하면서 성장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채용 그 구조에 있어서도 많이 앞으로는 바뀌겠지만 남성 집단인 거잖아요. 결국 이제 연령대도 높아지시는데, 이분들이 누구와 같이 일할까를 할 때 남자 후배를 또 원한다는 거죠. 여성이 오면 특히나 이제 저 나이도 연령대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은 남성들이 또 그런 것처럼 직장 내에서도 팀 내에 뭐 팀을 구성한다 그러면 여성들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많다고 들었었는데, 여기도 그런 거죠. 그래서 자리는 굉장히 한정돼 있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나하고 좀 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계속 그 비슷한 사람들로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러면 이제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성이 굉장히 희소한 건 거죠?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에 있어서는 특히 전임교원 비율로 본다고 하면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은 거죠. 그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는 역사학자 중에서 여성은 지금 여가부 장관님이신 정연백 선생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 정연백 선생님은 비혼이시란 말이에요. 네. 정연백 선생님 또 서양사 전공이시고. 네, 예.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은 저도 한국사학과에 여자 교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
전공인데 철학과에도 여자 교수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사회학과는 이제 제가 교수 사회에 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잘 몰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여자 교수님들의 수는 꽤 돼요. 꽤 되고 이제 뭐 능력만 된다면 크게 그런 뭐 성별 차이나 연함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나온 대학도 이제 교수님이 총 8분이신데 그중에 3분이 여자분이시고 이제 물론 2분은 이제 이혼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네. 능력의 차이지 이제 성별에 따라 뭐 채용 뭐 성비를 뭐 남자를 더 많이 채운다거나 아니면 거기 안에서 유리벽이 있다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능력의 차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학과에서 여서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실력도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박사학위도 지금 땄고 제가 일단 자해는 하지 마세요. 박사학위를 땄고 근데 이제 그 박사학위 따자마자 저는 결혼과 출산을 이렇게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학위가 시작인데 그 이후에 어떤 실적들 혹은 연구 성과들을 쭉쭉쭉 쌓아서 그게 3, 4년 내지는 5년 정도가 모여서 정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곳에 막 어플라이를 하고 이력서를 내고 이런 활동들을 한참 해야 될 지금 시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애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이게 마음만 급하고 애는 어리고 답답한데 애가 좀 크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박사 논문 쓰고 한참 연구할 피크 타임을 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이가 40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게 정규직을 잡을 수 있을까 과연. 그런데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들을 압축적으로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남자 시간 강사들도 보면 그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보면 자살하는 마당에 여성 연구자들이 애를 키우면서 자기 자리를 계속 그러니까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여성 연구자로 혹은 여성 정규직 뭐 전임 교수라든지 혹은 연구원의 연구자로 채용이 되는 기 전에 포기하는 수가 많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과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되게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요. 근데 이따가 또 막 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박수를 한번. 예, 우리 선영님 기운 내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죠. 예. 네, 참 산다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녹록치 않은데 그게 좀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입이 많은 거잖아요. 무언가의 어떤 산출을 얻기까지의 굉장히 장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만큼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기는 다른 직업들보다는 살짝 용이할 수는 있으나 그런 만큼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된 어떤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성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가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사회에서 이제 악정고투하고 계신 우리 두 분이 참 기운을 팍팍 불어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두 분 기운 내시고요. 예, 행복하게 권위를 갖고 연대를 하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성 연구자로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에게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기운 내시고 같이 연대해서 한번 모여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사회를 바꾸는 달라진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같이 하자라고 하는 제안 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나와주셨는데요. 푸딩님 어떠셨어요? 네. 저 사실 방송 이렇게 많이 듣지 않고 좀 출연은 처음이고 그런데 너무 좀 진솔한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정말 좋았고요. 어떻게 살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때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연구도 이제 계속 진척을 시켜야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역사 공부라고 하는 게
당장에 물론 현대사 전공자여서 그렇기도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사회 변화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연대하고 더 공감하고 같이 갈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을들의 당나귀기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많이 듣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여성 연구자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을당 팟캐스트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추천 꾹 눌러주시고요. 의견, 댓글, 사연도 많이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